안녕하세요, 여러분. 빨강구두입니다. 오늘은 김상훈 작가님의 책 느껴주면 풀려난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출간된 이후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김상훈 작가님은 이미 와칭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와칭은 우리 내면의 관찰자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 책인데요. 이 작품을 통해 김상훈 작가님은 내면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사유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소개해드릴 느껴주면 풀려난다에서도 역시 우리 마음속 억눌린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해하고 그 감정들을 억압하지 않고 느껴주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현실은 짝이 되는 생각들로 창조되는 놀이라는 챕터에서 작가는 우리가 억누르고 싶은 감정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그대로 반영되는지 설명하는데요. 부정적인 자신에 대한 감정을 억누르면 결국 그 감정이 외부 상황이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참 흥미로운데요. 결국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첫 번째 시간으로 현실은 짝이 되는 생각들로 창조되는 놀이를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 삶에서 자주 마주하는 감정과 생각의 흐름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치 않는 생각을 억누르면 원치 않는 나가 된다. 초라한 나는 우아한 나를 빌려 생긴 환영이다.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산책을 마친 뒤 승강기를 타는 순간 동네 한 여성이 곱게 단장한 모습으로 내렸습니다. 그 순간 낡은 운동복 차림에 저 자신이 몹시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어딘가 초라해 보이는 제가 앉아있더군요.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노라니 초라한 나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동안 초라한 나가 너무나 수치스럽다고 억눌러 놓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울컥하며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해. 널 버리고 살아서 정말 미안해. 이렇게 말하다 보니 갑자기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나는 초라한 나를 수치스럽게 여겨 외면한 채 엄마한테 투시하며 살아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항상 낡은 옷차림으로 일만 하며 살아온 엄마를 나는 창피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남편과 자식으로부터도 무시당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한 번도 드러내보지 못한 채 살아온 엄마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울음과 콧물, 헛구역질이 한동안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난 왜 초라한 존재로 느껴지는 걸까? 낡은 운동복이나 부스스한 내 맨얼굴에 초라한 감정이 담겨 있는 걸까? 운동복이나 얼굴은 매 순간 시간을 따라 움직이며 흘러가는 빛의 떨림, 즉 홀로그램이다. 그래서 홀로그램 현실은 내 감정들을 투사하는 거울일 뿐 현실 자체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다. 그렇다면 곱게 단장한 이웃 여성을 보고 나를 초라하다고 공격하는 건 누구일까? 내 무의식 속에 억눌린 초라한 나라는 인격체이다. 나는 이 존재를 왜 내 무의식에 억눌러 놓고 살아온 걸까? 내가 어릴 때부터 항상 낡은 옷차림으로 일만 하며 살아온 엄마,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한 번도 드러내보지 못하는 엄마를 나로 투사해 심한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못난 엄마를 내 무의식에 억눌러 버렸다. 초라하다는 생각은 우아하다는 생각과 짝이다. 실제로는 초라한 것도 우아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붙들거나 억누르지만 않으면
정반대의 짝이 되는 생각들이 서로 생겼다, 사라졌다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텅 빈 마음 속에서 흘러간다. 하지만 둘로 쪼개서 나와 동일시에 붙들고 있으면 나도 둘로 쪼개진다. 나는 왜 그 생각들을 나와 동일시에 붙들고 사는 걸까? 몸이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럼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난 초라하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억눌러 붙들게 된다.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끼는 게 아프기 때문이다. 이 생각이 반복적으로 무의식에 억눌러 버리면 초라한 나라는 무의식 속에 자아가 된다. 흘러가지 못하는 생각이 굳어지면 인격체가 돼버리는 것이다. 나는 졸지에 무의식에 갇혀버리고 무의식 속의 이 자아가 무의식 속에서 나로 살아간다. 이 자아는 어떤 인생 영화를 창조할까?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끼며 초라하게 살아가는 영화를 창조한다. 그러다 보면 나도 우아한 나로 살아가고 싶어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른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아한 나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무의식 속의 초라한 나가 이미 내 몸을 차지한 채 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아한 나가 되고 싶어 하는 나도 함께 무의식에 억눌려 있다. 그럼 어떤 현실이 창조될까? 초라한 나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우아한 나가 되고 싶어 하는 현실이 창조된다. 그래서 초라한 나로 살다 보면 나도 우아한 나로 살아가고 싶어 라는 생각이 자꾸만 함께 떠오른다. 초라한 나가 너무 오래 억눌리면 나를 비웃고 공격하는 악마가 된다. 그래서 나도 우아하게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즉각 뭐? 너 같은 게? 너처럼 초라한 게 어떻게 감히? 라며 현실 속의 나를 조롱하게 된다. 무의식 속의 초라한 나가 표면의 식인 현실 속에서 우아한 나로 살고 싶어 하는 나를 비웃는 것이다. 현실은 무의식 속의 자아들이 창조하는 공간이다. 현실 속의 내가 우아한 나로 살아가고 싶은 욕심으로 초라한 나를 억눌러 놓았으니 비웃음을 당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초라한 나는 나를 비웃을 뿐 아니라 어떻게든 초라한 현실을 창조함으로써 현실 속의 나를 고통에 빠뜨리고자 기를 쓴다. 초라한 나는 초라한 현실을 창조할수록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초라한 나로 살아가는 내가 우아한 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무의식에 억눌러버린 초라한 나를 풀어놓아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초라한 나로 살아가는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껴줘야 한다. 그 감정들을 느끼는 게 두렵고 아파서 초라한 나를 억눌러 놓았기 때문이다. 그 감정들을 느껴주면 초라한 나가 풀려나 짝이 되는 우아한 나와 함께 다시 합쳐져 제로가 된다. 초라한 나로 살아가던 내 존재가 원래의 나인 창조주의자, 텅 빈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럼 창조주가 된 나는 어떤 생각이든 자유로이 선택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우아한 나가 될 수도 있고 초라한 나가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잘 사는 지인의 결혼식장에 갈 땐 옷을 잘 차려입고 우아한 나로 하객들과 보조를 맞춰 신나게 놀 수도 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땐 가슴을 열고 초라한 나로 살아가는 아픔에 귀를 기울여 줄 수도 있다. 창조주는 양쪽 생각을 다 받아들인 텅 빈 마음이므로 아무리 우아하게 잘 차려입은 사람을 봐도 주눅들지 않고 아무리 초라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봐도 우쭐하지 않는다. 그들 모두가 텅 빈 마음인 창조주의 현년이자 이면의 나들이기 때문이다. 텅 빈 마음은 우아함과 초라함을 초월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내 인생은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펼쳐진다. 내 몸은 수많은 나들이 사용하는 홀로그램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자. 내 얼굴에 미소가 번지면서
몸의 긴장이 풀어지고 눈빛도 따뜻해진다. 내 무의식 속에서 사랑하는 나가 올라와 내 몸을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건 몸과 몸이 만나는 게 아니다. 무의식 속에 사랑하는 나들끼리 서로 만나는 것이다. 그러다가 사랑이 식으면 미워하는 나들이 올라와 서로 미움을 주고받는다. 미움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상대의 눈빛은 나를 잡아먹을 듯 살기를 띈다. 마찬가지로 두려운 나가 올라오면 몸이 덜덜 떨리고 겁에 질린 표정이 된다. 수치스러운 나가 올라오면 몸이 오그라들면서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거나 진땀이 난다. 슬픈 나가 올라오면 눈엔 눈물이 고인다. 이처럼 무의식 속에 수많은 가짜 나인 자아들은 몸을 사용해 각기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 소통한다. 몸은 원래는 진짜 나인 창조주가 사용하는 홀로그램 장난감이자 성전으로 창조됐지만 무의식에 억눌린 고통스러운 자아들의 소굴이 돼버렸다. 몸에 온갖 고통스러운 질병들이 생기는 것도 그래서이다. 이 자아들을 풀어놓아 주어야 질병에서도 풀려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서도 풀려난다. 어느 순간 어떤 자아가 올라와 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표정, 눈빛, 말투, 체온, 몸짓 등이 순식간에 달라진다. 만일 몸이 단단한 물질이라면 이렇게 미세하고 섬세하게 변화할 수 있을까? 생각과 감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홀로그램 거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만일 내가 심한 수치심을 억눌러 놓고 수치스러운 나로 평생을 산다면 내 얼굴은 어떻게 변할까? 수치심을 띤 얼굴로 변한다. 나이 40을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책 후반부엔 거울을 이용해 수많은 자아들이 어떻게 내 몸을 이용해 자신들의 감정들을 표현하는지를 생생한 체험 사례들을 통해 소개한다. 자아들을 무의식에서 풀어놓아 주지 않으면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무의식 속에서 생명을 가진 에너지체들로 생존한다. 이들은 각기 저마다의 수명을 갖고 있다. 만일 내가 열등한 나를 소멸시켰다면 그 자아는 내 무의식에서 사라진다. 몇 년 후, 이번엔 수치스러운 나를 소멸시켰다면 그 자아도 역시 내 무의식에서 사라진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점점 더 자유로워진다. 창조주인 텅 빈 마음은 태어남도 죽음도 없다. 병도 없다. 자아들이 몸을 붙들고 태어나고 죽고 병에도 걸린다. 내 몸이 자아들의 소굴이 돼버렸기 때문에 몸이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다. 그래서 무의식을 완전히 정화한 사람은 아무런 질병에도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죽는다. 자아들은 창조주처럼 우주를 창조할 순 없지만 이미 창조된 우주를 끝없는 고통 속에 몰아넣는 창조 능력을 갖고 있다. 나는 원래 무한한 창조 권능을 가진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가 동일시하는 모든 생각은 어김없이 내 눈앞에 물질화된 현실로 나타난다. 창조주인 나는 창조주 차원에서 수많은 영들을 창조하고 낮게인 영인 나는 영 차원에서 내 우주를 창조한다. 무의식에 억눌린 수많은 나들도 각기 고통스러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 이처럼 현실 창조의 주체는 늘 나이다. 그래서 창조주 차원의 나이건, 영 차원의 나이건, 자아 차원의 나이건, 나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모든 생각은 어김없이 내 눈앞에 현실로 물질화된다. 어느 차원의 나이건 모든 나들은 창조주의 현현이기 때문에 각기 창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무한한 우주엔 나밖에 없다. 자아 차원의 나들은 모두 풀어놓아주면 근원의 나, 창조주인 나로 돌아간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보면
내가 어떤 차원의 나로 살아가는지 거울처럼 고스란히 드러난다. 내 마음속에선 늘 두 목소리가 맞서 싸운다.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타인에게 돈 쓰는 게 너무 싫어요. 저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돈을 기부하는 건 괜찮은데 저랑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동료들에게는 제 돈을 쓰는 게 너무 싫고 제 지갑을 열게 될 일이 생기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저는 남들에게 받고만 싶어요. 심지어는 가족한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돈을 쓸 땐 옆에서 희열을 느껴요. 예전엔 손금 공부하는 친구가 제 손금을 봐줬던 적이 있는데 저한테 인색하다고 한 적이 있지요. 꽤 오래전인데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자라지도 않았고 직장에 다니며 필요한 돈을 벌고 있는데 왜 저도 모르게 자꾸만 인색하게 굴까요? 나이도 먹어가고 직장에서 아랫사람들한테 베풀어야 할 때도 많이 생기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남들을 위해 돈을 쓸 땐 돈이 아깝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래야 돈을 함부로 쓰지 않게 된다. 하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매번 기분이 나빠진다면 내 무의식 속에 강박적으로 난 빼앗긴다라고 느끼는 나도 모르는 존재가 억눌려 있다는 얘기다. 이 존재는 언제, 어떻게 내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게 된 걸까? 사연. 제가 어릴 때 아빠는 제 앞에서 대놓고 5살 아래인 동생만 너무 편애했습니다. 제 말은 무시하고 동생이 말하면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이 있으면 동생한테 아빠한테 이 프로그램 좀 틀어달라고 해봐 라고 부탁할 때도 있었습니다. 엄마도 동생 좀 잘 챙겨라고 말하곤 했는데 전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릴 때 동생한테 부모의 사랑을 몽땅 뺏기며 자랐다. 난 뺏긴다는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두려움이 올라온다. 계속 뺏기고 살면 생존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몸은 이렇게 올라오는 두려움을 반사적으로 억눌러 버린다. 난 뺏긴다는 생각과 두려움이 합쳐져 무의식에 억눌러 버리면 뺏기는 나라는 두려움에 떠는 자아가 된다. 이 자아가 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돈을 쓸 때마다 난 뺏긴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른다. 이 자아가 나로 살아가니 뺏기는 현실이 반복해 펼쳐진다.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건 괴로운 일이다. 뺏겼다고 느끼면 뺏고 싶어진다. 그래서 남들이 나 대신 돈을 낼 때마다 내가 빼앗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뺏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남들도 눈치채게 되기 때문에 나는 점점 미움도 받게 된다. 이렇게 뺏기는 나와 뺏는 나가 무의식에 억눌려 있으면 내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두 가지 목소리가 올라온다. 한쪽에선 뺏기는 나가 난 또 뺏겼어 라는 목소리를 내고 반대쪽에선 뺏는 나가 나도 뺏고 싶어 라는 목소리를 낸다. 그러다가 뺏기는 나가 마침내 악에 바치면 현실 속의 나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너 같은 게 뺏고 싶다고? 넌 뺏기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널 계속 뺏기게 해줄 거야 라고 나를 비웃는다. 두뇌의 표면의식은 무의식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대개 나도 뺏고 싶어 라는 목소리만 인식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뺏고 싶다는 생각이 왜 자꾸 떠오르는지 영문을 모른다.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뺏기는 나가 자꾸 뺏기는 현실을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뺏고 싶어 한다는 걸 모르고 사는 것이다. 따라서 나도 뺏고 싶어 라는 목소리가 들릴 때 이 목소리는 대체 누가 내는 거지? 하고 마음속을 자꾸 들여다보면 내 무의식 속에 뺏기는 나가 억눌려 있음을 알게 된다.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끊임없이 알아차리면 마침내 소멸된다. 그럼 나는 뺏고 뺏기는 고통스러운 삶에서 영구적으로 벗어난다.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편 형제들 사이에서 저희만 돈을 더 쓰는 상황이 생기면 억울한 마음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생깁니다. 서로 공평하게 내면 좋은데 장남이라는 이유로 조금씩 더 내는 게 너무너무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불과 몇만 원 더 내는 거지만 너무 억울하고 시누이들과 동서들이 믿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똑같이 내자고 주장하지도 못하는 저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원망과 억울함, 미움의 반복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난 뺏긴다는 생각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자꾸만 떠오르는 걸까? 내 의지가 미치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 난 뺏긴다고 생각하는 인격체인 뺏기는 나가 억눌려 있기 때문이다. 이 자아가 억눌려 있으면 자꾸 뺏기는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뺏기는 나가 억눌려 있으니 뺏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난다. 이 괴로운 놀이에서 벗어나려면 뺏기는 나로 살아가는 두려움을 느껴주어야 한다. 두려움이 풀려나야 두려움으로 억눌렸던 뺏기는 나도 풀려나 뺏는 나와 합쳐져 텅 빈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양쪽 생각이 상쇄돼 사라지는 것이다. 그럼 나는 더 이상 뺏기는 나로 살아가지 않게 된다. 전지전능한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창조주인 텅 빈 마음은 어떤 현실을 창조해 줄까? 뺏기는 지금의 내 상황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세상으로부터 뺏을 수 있게 해준다. 물론 남한테 손해를 끼치며 뺏는 건 아니다. 돈을 벌게 해준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무위이화이다. 이처럼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면 뺏는 것도 뺏기는 것도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인생은 놀이터가 된다. 나는 더 이상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예컨대 돈이 떨어져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어볼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무의식에서 풀려난 뺏는 나가 나타나 놀라운 능력으로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게 해준다. 상황 전체를 바라보는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간 뺏긴 나가 투자해 주기 때문에 실수도 없고 남들한테 고통을 주지도 않는다.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라는 부정적 생각이 아예 없으니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현실화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남들을 도와줄 여유가 생겼다고 느낄 땐 뺏기는 나가 나타나 흔쾌히 돈을 뺏겨준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 욕심도 사라진다. 인생은 즐거운 놀이일 뿐이다. 이것을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뺏기는 나와 뺏는 나가 내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선 난 왜 자꾸 뺏기는 거지? 나도 뺏고 싶어 라는 두 목소리가 번갈아가며 떠오르게 된다. 사례 이야기. 제 남편은 돈 개념이 없어요. 결혼 전에 사기를 당해서 봉급받으면 빚을 갚는데 다 쓰고 저도 매달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 봉급날만 되면 아이처럼 좋아하는 게 철없는 아이 같아요. 쇼핑하러 가면 아무 생각 없이 카트에 담아요. 그런 일로 자주 싸우게 되니 제가 지치네요. 남편은 어려서 많이 맞고 자랐다고 해요.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남편과 나는 돈을 같이 쓰는 부부다. 그래서 나는 절약하는데 남편은 돈을 펑펑 써대면 나는 자연히 상대적으로 돈을 빼앗긴다는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누가 이렇게 쓰는 것일까? 내 무의식 속엔 뺏기는 나가 억눌려 있다. 이 자아는 난 남편에게 돈을 뺏기고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고 나도 남편의 돈을 빼앗고 싶어진다. 빼앗기는 나는 언제 내 무의식에 각인돼 있었을까? 사례 이야기. 조언해신 대로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니 돈을 막 쓰고 싶은 내면 아이가 제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겠어요. 어린 시절 새아버지에게 친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스키 선수로 키운다고 눈 있는 나라는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 자랐고 너무 부러웠어요. 오빠가 해외에서 누리는 생활을 사진으로 보며 항상 너무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새아버지는 절 너무 미워했고 저는 무관심과 미움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나약한 엄마는 항상 기가 죽어 있었어요. 그런 엄마도 원망했어요. 해석해 드릴게요. 어린 나는 돈을 못 쓰는데 오빠는 돈을 펑펑 썼다. 자연히 나는 상대적 박탈감, 즉 돈을 빼앗긴다는 느낌을 억눌러 놓고 살았다. 그 느낌이 무의식의 각인데 빼앗기는 나라는 자아가 되어버렸다. 그 자아가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나는 돈을 못 쓰는데 남편은 돈을 펑펑 쓰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돈을 펑펑 쓰던 오빠를 남편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아, 내가 오빠를 남편으로 투사하고 있구나 하고 수십 년 전 어릴 때의 내 모습을 반복해 되돌아보며 빼앗기는 나로 살아가는 두려움과 아픔을 꾸준히 느껴주면 점점 약해지다가 사라진다. 그런 빼앗기는 아픔을 더 이상 남편한테 투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뺏기는 나가 내 무의식에서 사라질 때까지는 난 뺏긴다는 생각과 나도 뺏고 싶다는 생각이 짝을 이뤄 번갈아 가며 자꾸만 떠오르기 때문에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다. 사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근 20년 강박증을 앓고 있습니다. 오염 강박, 확인 강박으로 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무기력하고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을 씻습니다. 씻고 돌아서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는 생각이 또 떠오르고 그럼 즉시 다시 손을 씻고 나도 다시 더러운 생각이 떠올라 다시 씻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일상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씻는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슬슬 짜증이 나고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올라오고 열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강박 행동은 더 심해집니다. 아이에게 짜증도 많이 냅니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더럽다는 생각과 깨끗하다는 생각은 서로 짝이다. 전자는 싫고 후자는 좋다고 분류하지만 않으면 현실로 물질화돼 고통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런데 난 깨끗하다는 생각을 좋다고 느껴 붙잡으려 들면 난 더럽다는 반대쪽 생각은 나쁘다고 느껴 무의식에 억눌러 버리게 된다. 난 더럽다는 생각을 왜 나쁘다고 느낄까? 수치심과 두려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난 더럽다는 생각을 무의식에 억눌러 버려 더러운 나라는 자아를 창조하게 된다. 이 자아가 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이 항상 더럽다고 느껴 강박적으로 손을 되풀이해 씻게 된다. 그렇다면 난 더럽다는 생각은 언제 억눌리게 됐을까? 사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어릴 때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교무실에서 어느 여선생님과 대화를 하다가 거기를 나와서 화장실인가 어딘가에서 거울을 쳐다봤는데 제가 입고 있던 러닝이 옷 밖으로 비집고 나와 있었는데 때가 찌들어 꺼멓게 꼬질꼬질하고 더러웠습니다. 그때 엄청 큰 수치심이 밀려들었고 그 선생님이 혹시 보지 않았을까? 보셨다면 나를 얼마나 지저분한 아이라 생각할까? 하고 불안하고 걱정을 엄청 많이 했던 게 생각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원래는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았는데 그때 그런 모습을 들킨 게 충격이었나 봅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그때의 장면이 자주 떠오르고 사실 얼마 전에도 생각이 났습니다.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무의식이 열려있던 어린 시절에 난 더럽다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엄청난 수치심이 올라와 무의식적으로 억눌러 버렸다. 무의식은 그 수치스러운 상황을 고스란히 저장해둔다. 그리고 그 상황은 자꾸만 현실로 되풀이해 올라온다. 무의식의 수치스러운 상황이 저장돼 있으면 마음이 괴롭기 때문이다. 강박증에서 벗어나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수치심으로 억눌려 있는 무의식 속의 더러운 나를 풀어놓아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더러운 나로 살아가는 수치심을 느껴주어야 한다. 더러운 나를 받아들이면 깨끗한 나와 합쳐져 상쇄되고 텅 빈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텅 빈 마음이 된 나는 내가 처하는 상황에 맞게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생각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즉, 오물 등 더러움을 피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선 더럽다는 생각을 선택해 더러움을 피하게 되고, 손을 여러 번 씻을 필요가 없는 상황에선 지나치게 깨끗해지려고 애쓰지 않게 된다. 그때까지는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더러운 나가 나도 깨끗해지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강박적으로 떠오르게 한다. 나를 더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깨끗해지고 싶다는 강박관념이 생기는 것이다. 원치 않는 나가 원치 않는 현실을 창조한다. 사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엔 200에서 3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점점 욕심이 생겨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주로 단타를 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심하고 너무 춥고 감기도 걸리고 위도 너무 안 좋아서 위암 걸린 게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만해야겠다고 마음은 먹지만 어느새 1,000만 원의 보험 약관 대출을 더 받아 이젠 빚이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점점 더 주식 투자라는 감옥에 갇혀버리는 것 같습니다. 종일 주식 생각밖에 안 떠올라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남편과 딸한테 죄책감도 많이 듭니다.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주식에 더 집착하는 걸까요? 저는 평생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고 이제는 20평대 따뜻한 집에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데 이것도 제겐 넘치는 것일까요? 욕심 없이 주식 투자를 할 수는 없을까요?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식 투자를 이젠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하게 된다. 빼앗긴 돈을 도로 빼앗고 싶어하는 존재가 내 무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풀리지 않은 현재 상황은 풀리지 않은 과거 상황의 재현이다. 다시 말해 과거의 나와 동일시에 무의식에 억눌러버린 풀리지 않은 생각이 자꾸 현실로 물질화돼 올라오는 것이다. 만일 내 무의식이 열려있던 유아기나 태아기에 형제들한테 부모의 사랑을 몽땅 빼앗기며 자랐다면 난 빼앗겼다는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게 된다. 이 생각을 두려움과 열등감 등으로 무의식에 억눌러 놓으면 빼앗긴 나라는 자아가 된다. 이 자아는 끊임없이 빼앗기는 현실을 창조하며 내 인생을 살아간다. 빼앗기면 빼앗고 싶어진다. 빼앗고 싶어 하는 건 누구인가? 빼앗긴 나이다. 빼앗겼기 때문에 빼앗고 싶어지는 것이다. 빼앗긴 나가 주식 투자를 계속하면 계속 빼앗기는 현실이 나타난다. 빼앗기는 나를 무의식에서 풀어놓아 주지 않는 한 빼앗기는 현실은 계속 되풀이된다. 난 뺏긴다는 생각이 뭉쳐져 생긴 인격체가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으면 나는 무의식적으로 이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게 되기 때문에 이 생각이 창조하는 현실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례 이야기. 저는 1년 전쯤 5천만 원 정도를 사기당했습니다. 그중 3천만 원은 어머니 돈이에요. 정말 이상한 게 제가 투자한 그 시점에 갑자기 엄마한테 연락이 와서 3천만 원을 제 명의로 적금을 넣어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부탁을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투자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함께 투자한 돈을 몽땅 날려버려 억장이 무너졌지만 저를 똑 부러지는 딸이라고 믿고 계신 어머니한테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해석해 드릴게요. 나는 왜 어머니 돈까지 합쳐 큰 돈을 투자하고 싶었을까? 나도 남들처럼 힘 안 들이고 큰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큰 돈을 빼앗고 싶은 생각이 무의식에 억눌려 있었다는 말이다. 왜 그런 생각이 억눌려 있었을까?
과거에 많이 빼앗긴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빼앗겼다는 생각을 나와 동일시에 억눌러 버렸다. 나는 과거에 어떤 걸 많이 빼앗겼다고 느끼며 자랐던 걸까? 사례. 어머니는 쌍둥이 맞이로 태어나셨는데 함께 태어난 남자아이는 3개월 만에 죽고 어머니만 남으셔서 아버지와 할머니의 원망과 미움을 받으셨다고 해요. 중학생 때부터 공장과 식목살이를 하시다 20살에 억지로 결혼해 모진 시집살이와 폭력을 견디며 사셨어요. 제 위로 2 오빠가 있어서 그만 나오려고 낙태를 한 번 했다가 또 저를 임신하셔서 지우려다 그냥 나오셨다고 해요. 저는 연애 공포가 심하고 직장도 오래 다니지 못해 가장 오래 다닌 게 겨우 2년 정도인데 대부분 1년 남짓 다니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합니다. 버림받기 전에 그만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2 오빠는 연애도 잘하고 지금 다 결혼했는데 저만 왜 이런지 늘 고민이었습니다. 해설. 어머니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나가 억눌려 있다.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버림받는 현실 속에서 고달프게 살아왔다. 내 무의식 속에도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버림받은 나가 억눌려 있다. 게다가 나를 임신하기 전엔 낙태된 아이까지 있었다. 그 아이가 겪었을 버림받는 공포, 즉 죽음의 공포까지 함께 억눌러 버렸다. 그러다 보니 직장을 다니더라도 버림받을까봐 내가 먼저 버리고 그만두는 상황들이 반복돼 왔다. 연애를 잘 못하는 것도 역시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공포 때문이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버림받는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나는 사랑을 빼앗긴 나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버림받거나 빼앗기기를 되풀이한다.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남들처럼 사랑받고 싶어. 나도 빼앗고 싶어 라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된다. 큰 돈을 투자한 건 누구일까? 빼앗긴 나이다. 빼앗긴 나가 투자했으니 빼앗긴 것이다. 이렇게 버림받고 빼앗기며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버림받은 나와 빼앗기는 나를 내 무의식에서 풀어놓아 주어야 한다. 원치 않는 나들을 내 무의식에 억눌러 놓고 있으면 이들이 원치 않는 생각을 끊임없이 나와 동일시하게 되고 이 생각이 원치 않는 현실을 끊임없이 창조하기 때문이다. 버림받는 나를 억눌러 놓으면 날 버리는 상대가 나타난다. 사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대인관계를 너무 어려워해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어하다가 결국 1년 전 자퇴를 했습니다.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나머지 시간은 방 안에서 꼼짝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며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것 같아 너무 두렵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하지 않고 사람을 피하기만 합니다. 유일하게 대화가 되던 저와도 요즘은 거의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걸까?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이다. 왜 두려울까? 사람들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아들의 무의식 속엔 버림받는 나의 두려움이 억눌려 있다.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내 무의식 속에서도 엄청난 두려움이 공명해 올라온다. 아들은 내 무의식에 깊이 억눌려 있는 두려움을 공명시켜 보여주는 거울인 것이다. 나는 왜 버림받은 두려움을 느껴주지 않고 억눌러 놓고 살다가 아들한테 물려주었을까? 두려움을 느껴주면 정말 버림받을까봐 무서웠기 때문이다. 아들도 마찬가지다. 엄마인 나한테 엄마, 나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사는 게 너무 무서워라고 털어놓지 못한다. 아들의 무의식은 엄마도 버림받은 두려움에 떨며 산다는 걸 훤히 알고 있다. 그런 엄마한테 엄마 나 무서워 라고 털어놓는 건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 느낀다. 버림받는다는 생각은 버린다는 생각과 짝을 이루는 정반대의 생각이다.
붙잡거나 억누르지만 않으면 번갈아가며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며 흘러가는 한 쌍의 생각이다. 하지만 버림받는다는 생각을 나와 동일시에 억눌러 붙들고 있기 때문에 버림받은 나라는 인격체가 돼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버릴 땐 우월하다고 느끼지만 버림받을 때는 열등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난 저 사람한테 버림받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두려움이 올라온다. 그래서 내가 먼저 상대를 버린다. 그러다 보니 무의식에 억눌린 버림받은 두려움은 계속 덮어버리게 된다. 버림받은 나는 사람들도 무섭고 세상도 무섭고 나중엔 엄마마저도 무섭다. 엄마마저도 나를 버릴까봐 무서워진다. 나의 유일한 안식처는 내 방 안이다. 그래서 아들은 방 안에 틀어박혀 살아간다. 아들은 왜 버림받은 나의 모습으로 내 눈앞에 나타났을까? 내 무의식에 버림받은 나가 억눌려 있음을 비춰주기 위해서이다. 나 스스로는 내 무의식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낳은 아들을 거울 삼아 내 무의식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내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나가 억눌려 있으면 나를 버리는 상대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 상대가 아들일 수도 있고 연인이나 남편일 수도 있다. 혹은 직장일 수도 있다. 나와 짝을 맞춰 움직이는 우주가 나를 버릴 사람을 데리고 내 눈앞에 나타나 서로 버리고 버림받는 괴로운 놀이가 펼쳐지도록 해준다. 그래야 버림받은 나의 두려움을 느껴줘 풀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괴로운 놀이에서 벗어나려면 아들을 볼 때 올라오는 내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두려움을 완전히 느껴주어야 한다. 그래야 두려움으로 억눌린 버림받은 나가 풀려난다. 그럼 공명하는 아들을 버림받은 나도 동시에 풀려나게 된다. 사례 이야기. 형은 술만 먹으면 인사불성이 되어서 파출소를 들락거리며 어머니를 고통에 빠뜨립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너무 괴롭고 죽고 싶다, 죽여버리고 싶다, 짜증난다 등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심할 때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공포와 분노에 휩싸인 저를 발견합니다. 같이 죽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어머니와 형수, 어린 조카들을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제가 3살 때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 집을 나가셨고 어머니가 홀로 저를 키웠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마음을 다스려 보지만 형이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연락이 오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 보기 부끄럽다며 밖에도 못 나가시고 속만 끓이십니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형의 무의식 속엔 버림받은 나가 억눌려 있다.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렸으니 자연히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자랐을 것이다. 그 자아는 평소 무의식에 가라앉아 있다가 술만 마시면 표면으로 올라온다.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간 아버지에 대한 분노, 원망, 미움, 서러움 등이 평소엔 표면의식이라는 뚜껑으로 단단히 덮여 있다가 술 기운으로 그 뚜껑이 열려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분출되는 것이다. 몸은 이미 어른이지만 어릴 때 부모 앞에서 해보지 못한 어린아이 노릇도 해보고 싶다. 평소의 형은 어른이자 가장이다. 그래서 술에 안 취해 있을 땐 두뇌의 표면의식으로 버림받은 나를 억눌러 놓는다. 하지만 술만 마시면 표면의식이 마비되니 무의식에서 버림받은 나가 올라와 파출소를 드나들며 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린다. 나는 그런 형을 보면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이 올라온다. 이런 괴로움은 형 때문에 생기는 걸까? 아니면 내 무의식에도 버림받은 나가 억눌려 있어서 공명에 올라오는 걸까? 내 안에도 형과 똑같은 자아가 억눌려 있다. 내가 억눌러 놓은 이 자아가 형의 모습을 볼 때 공명에 올라오는 것이다. 나는 형이 아니라 형이 공명시켜 올라오는 내 무의식 속의 자아를 죽여버리고 싶은 것이다. 죽여버리고 싶은 그 살기로 나는 그동안 내 안의 자아를 꾹꾹 짓눌러 놓고 살아왔다. 형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픔이 나보다 더 심하다.
나에겐 그래도 몇 살 위인 형이라도 있었지만 형은 의지할 만한 집안의 남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 고통의 원인이 형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무의식 속에 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치유가 시작된다. 불과 몇 시간 후 놀라운 깨우침이 일어난다. 사례 이야기. 어릴 때 버림받은 아이가 큰 빙하 속에 로봇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는 순간 빙하는 녹아버리고 그 아이는 우주를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로봇이 자기 몸에 4배나 되는 큰 천사 날개를 펼치며 환한 얼굴로 바뀌었답니다. 형이 왜 그러는지를 어머니께 설명드렸더니 놀랍게도 형에 대한 어머니의 분노나 신세 한탄도 멎었습니다. 해설. 내 안에 버림받은 아이를 느껴주는 순간 그 아이가 우주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상상 속에서 펼쳐졌다. 현실 자체가 내 마음속의 상상이자 환영이다. 내 안에 억눌렸던 아이가 풀려나가는 모습이 상상이나 꿈을 통해서 떠오른다면 그 아이는 풀려난다.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진짜라고 믿으면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게 된다. 그럼 고통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는다. 고통의 원인이 바로 내 마음속에 들어있음을 자각하는 순간 분노와 원망을 남에게 투사하지 않고 내 마음속의 상처를 사랑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느껴주게 된다. 원치 않는 나를 받아들여야 원하는 나가 된다. 저는 제가 지금 왜 큰 부를 누리며 살게 됐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저는 20여 년 전 극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꼭 성공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 나도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번 생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지금의 내 상황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복을 찾아 감사함을 느끼며 살면 그게 행복이지. 그냥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이렇게 마음을 바꿔먹고는 가난함 속에서 그냥 잘 살았거든요. 나름 행복하게요. 그때부터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모든 일이 뜻밖의 잘 풀려나기 시작했고 현재 큰 부를 이루었어요. 지금도 그 부를 잃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망한들.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이 밥은 안 굶긴다는 거. 1,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10만 원인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면 비바람 다 피하고 같은 수준의 사람들끼리 이웃이 되어 스트레스 하나 없이 나름 도란도란 행복하게 산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늘 뜻밖의 점점 더 잘 살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생각, 나도 가난해도 돼. 가난한 나도 괜찮아. 사라지는 날까지 즐겁게 살지 뭐. 난 지금도 살아있잖아. 이 지금의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근본임을 알고 있습니다.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난 가난하다는 생각은 난 부유하다는 생각과 짝이 되는 생각이다. 난 가난하다는 생각을 나와 동일시에 붙들고 있으면 가난한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가난한 현실도 나를 지켜보는 창조주가 내 몸을 빌려 경험하는 놀이구나 하고 자각하고 살아가면 가난한 현실 속에서 올라오는 열등감이나 수치심 등 부정적 감정들을 기꺼이 느껴보게 된다. 창조주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그런 부정적 감정들이 사라지면서 가난한 현실은 아무 고통 없이 텅 빈 마음속으로 흘러가고 부유한 현실이 스스로 찾아온다. 왜 그럴까? 현실은 난 가난하다, 난 부유하다는 정반대의 짝이 되는 생각들이 번갈아가며 창조하는 환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자를 받아들이면 후자와 합쳐져 텅 비어버리면서 내가 원하는 후자로 전환된다. 창조주가 가난함도 경험해보고 부유함도 경험해보는 것이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을 진짜로 착각하면 난 부유하다는 생각이 창조하는 부를 좋다고 느껴 붙잡고 싶은 욕망, 즉 집착이 생긴다.
그럼 짝이 되는 난 가난하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억눌러 버려 가난한 나가 되어버린다. 내 인생이 가난한 나로 고정돼 버리는 것이다. 가난한 나로 살아가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가난한 나를 무의식에서 풀어놓아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가난한 나로 살아가는 열등감이나 두려움을 완전히 느껴주어야 한다. 그런 감정들을 느껴주지 않고 무의식에 억눌러 버려 가난한 나가 생겼기 때문이다. 가난한 나의 열등감을 느껴주면 열등감이 풀려나면서 가난한 나도 풀려난다. 동시에 짝이 되는 부유한 나와 합쳐져 텅 빈 하나의 마음속으로 돌아간다. 텅 빈 마음은 어떤 현실을 창조하며 살아갈까? 나의 지금 상황에 가장 맞는 현실, 즉 내가 원하는 부유한 현실을 창조하며 살아간다. 마음이 늘 텅 비어 있으면 어떤 생각이든 나와 동일시에 원하는 현실을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다. 텅 빈 마음인 창조주가 전지전능한 것은 어떤 생각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히 모든 생각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사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쭉 10년이 넘도록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영어 공부, 그림 그리기, 운동, 주식, 책 읽기, 자격증 공부 등에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모든 공부를 그만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정말 늦도록 공부하면서 마침내 서울에 있는 고교로 전학해 원하던 대학에 진학했고 지금은 대기업 임원입니다. 중학교 다니는 두 아들이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도 공부는 안 하고 핸드폰만 하면서 빈둥거리는 걸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왜 화가 나는 걸까? 어린 시절에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며 자유롭게 뛰어놀며 마음껏 공부하고 싶었다. 더구나 담임 선생님이 나를 서울로 보내 공부시키라고 조언까지 해주는데도 부모는 농업고등학교에 진학시켰다. 자연히 내 미래를 챙겨줘야 할 부모님한테 오히려 버림받았구나 하는 두려움이 올라왔다. 이러다간 세상에서 생존하지 못할 거야 하는 두려움이다. 부모한테 버림받는 건 너무나 무서운 일이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억눌러 버렸다. 즉, 난 버림받는다는 생각을 나와 동일시에 두려움으로 억눌러 버린 것이다. 그 순간 내 무의식엔 버림받은 나라는 두려움에 떠는 자아가 억눌린다. 버림받은 나는 버림받지 않으려면 공부 잘하는 길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며 공부에 매달린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사랑받는 나가 될 수 없다. 무의식에 억눌린 버림받은 나가 이미 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두 아들이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빈둥거리는 걸 보면 버림받은 나가 올라온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공부에 매달려야 할 아이들이 핸드폰만 하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 야, 너희들 그렇게 빈둥거릴 틈이 어딨어? 그렇게 게으름 피우다간 큰일 나.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래?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 라고 아이들한테 마구 외치고 싶다. 하지만 아이들은 공부에 집착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나 사이엔 갈등이 생긴다. 갈등은 미움을 일으킨다. 서로를 미워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서로를 점점 버리게 된다. 나는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대기업 임원까지 됐지만 이렇게 버림받은 나가 무의식에 억눌려 있으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 물질적, 사회적 성공은 피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 집착하는 삶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한다. 사랑받는 나로 살아가려면 버림받는 나를 먼저 풀어놓아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버림받은 나의 두려움을 느껴줘야 한다. 두려움은 느껴주면 풀려난다. 그럼 버림받은 나도 풀려나고 버림받는 현실도 풀려나 자유로워진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이 우리 일상의 작은 변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내용으로 또 찾아뵐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세요. 그럼 평온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합니다.